저는 백화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보통 한 매장에 3명이 일을 하는데 매니저, 시니어, 막내인 제가 일을 했죠. 처음에는 되게 일하기 좋았어요. 그냥 서서 하라는 것만 하고 나름 판매는 잘한다고 생각해서 판매액은 잘 맞췄거든요. 근데 시니어랑 매니저가 차례로 바뀌면서 일하는 게 힘들어졌어요. 바뀐 둘 다 성격이 한바탕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둘이 친해지면서부터는 대놓고 저를 갈구더라고요. 둘이 쌍으로 그러니까 진짜 제가 엄청 잘못해서 혼나는구나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둘이서만 여행 계획 다 짜놓고 아참, 우리 오늘 여행 갈 건데 오랜만에 바다로 너도 갈래? 네? 아 장난쳐? 진짜 일부러 이러는 거지. 둘이 여행 가는 것 때문에 맨날 속닥거렸구만. 아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준비할 시간이라도 주든가. 못 갈 줄 알았어. 아 맞다, 난 분명 너한테 말은 했다.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못 간다고 한 건 너니까. 애시당초 저는 빼놓고 짠 여행. 제가 끼어도 어땠을까 싶지만 나중에 뒷말로 들었는데 저를 시다바리로 데려가자라고 했었다고 옆 매장분이 들었던 거 알려주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둘이 더 친해져서 야, 진짜 일 이따위로 할래? 뭐야, 또 왜 이래? 아 진짜 나 쟤 때문에 일하기 싫어 진짜. 그런 매니저의 태도에 시니어가 성큼 오더니 머리를 쿡쿡 찌르면서 야, 여기 놀이터야? 일하러 왔어, 놀러 왔어.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어? 무슨 사정인진 들어볼 생각도 없고 매니저가 그냥 말하면 시니어는 편들어주며 혼내고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혼날 만한 일인가 싶네요. 매니저든 시니어든 진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일쑤였으니까요. 어느 날은 쉬는 날에 5시마다 매장에 전화해야 해서 전화했었는데 야, 너 전화 왜 그따구로 하냐? 네? 어제 전화 말이야, 무슨 자다 깬 목소리로 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진짜 이런 식인데 처음엔 너무 어이없고 나중엔 둘이 계속 언급하면서 말하니까 정말 내 잘못이 큰 건가 생각도 들었다가 때려치자 뭐하러 내가 스트레스 받으며 버티냐 얻는 것도 없는데 생각하게 됐어요. 어차피 복학하기 전까지 돈 벌 곳이 필요했던 거니까요. 1년 정도 해서 돈도 어느 정도 모았고 그렇게 결심하고 월급을 정산받고 다음날 오픈하자마자 저에게 창고를 다녀오라고 하더라고요. 창고 가서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응 딸 왜 그래? 목소리가 안 좋은데? 나 여기 일하기 어려워. 오늘 그만둘려. 그래 그만둬. 고생했네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으면 요즘. 에휴, 그만두고 엄마 집 와 밥 먹자. 오늘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마치고 빈손으로 매장에 돌아갔어요. 눈으로 뭐하다 온 거야? 왜 빈손이야? 하며 퍼붓고 있는 시니어에게 웃으면서 저 일 그만둘라고요. 뭐? 넌 무슨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하냐?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기죽었을 저는 이제 무서울 게 없었어요. 그럼요. 울면서 할까요? 그냥 속 시원하니까 웃음이 나오는데? 제 그런 태도에 벙찐 시니어는 잠시 멍해 있다가 언제? 오늘요. 저 지금 갈게요. 수고하세요. 그러자마자 바로 화를 내더라고요. 생각이 있냐 없냐 하면서 백화점에 2명 이상 같이 일을 해야 밥도 편히 먹고 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못한다 생각하니까 화났나 봐요. 무시하고 간다고 하고 나왔더니 매니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냥 걔한테 들었는데 오늘 그만둔다고? 네, 저 직관 중이에요. 너 진짜 미쳤냐? 어떻게 이런 일을 미리 말하지 않고 통보하면서 해?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너? 남은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아휴, 그건 그쪽 사정이고 무단결근 처리하든가요. 나중에 아웃소싱에서 전화 왔어요. 매니저랑 시니어가 본사에 말해서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아웃소싱 측에 저 왕따당해서 나왔다고 말하는데 말하면서 처음으로 눈물 나더라고요. 다 듣더니 아웃소싱에서는 본사에 말 잘하겠다고 그대로 전해준다고 고생 많았다고. 그러고 보니 그때가 본사 인사평가 기간이었어요. 근데 막내 왕따 시켜서 그만두게 했으니 둘은 아주 난리 났겠죠. 다시 생각하니 신나네요. 왕따가 진짜 학창 시절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하는 곳에서도 심한데 여러분 힘내세요. 초등학생 때 반장 선거를 했는데 제가 반장으로 뽑혔습니다. 워낙에 뭔가 자리를 맡는 걸 좋아했던 저인 터라 처음엔 자랑스러워 하시다가도 나중엔 어머니가 학교에 잘 안 오려고 하셨어요. 반대로 부반장네 어머니는 선생님께 선물도 해드리고 여기저기 저 눈에 띄게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저랑 제 어머니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봅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저를 나름대로 괴롭히기 시작했죠. 뭐 인터넷에 흔히 나오는 뭐 애를 때리고 벌 주고 그렇게 심한 건 없었어요. 그냥 소소하고 눈치가 좋지 않으면 티 안 나는 괴롭힘이긴 했는데 어찌 보면 따지기에도 웃길 만한? 매일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어머니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다 보고 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제 얘기를 들으실 때마다 복장이 뒤집혔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는 진짜 나서서 학교에 갈까 생각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결국 안 오셨어요. 학교에 안 온 이유는 애가 분명히 선생님한테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해맑게 모든 고난과 시련을 즐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아무리 공격해도 그래 너 해봐라 더 해봐
이런 식이었달까? 그래서 그냥 좀 더 지켜보다가 얘가 진짜 힘들어하는 티가 조금이라도 나면 가려고 했는데 1년을 어떻게 한 번을 얼굴 한 번 안 찌푸리고 학교를 다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선생님에게 괴롭힘 당한 내용이 없더래요. 보고하던 내용 중에. 아마 그 선생님도 이거 뭐야 하면서 혹은 스스로 현타가 와서 내가 애한테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하며 관둔 게 아닐까 싶어요. 제 이야기는 보통 자주 보이는 악을 응징하거나 퇴치하는 사이다는 아니지만 그냥 절대 방어로 데미지 받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제풀에 지치게 만들었다는 것도 일종의 사이다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 유학 중인 고등학생이고 가족은 대학생 오빠 한 명과 50대 초반이신 부모님이 있어요. 사실 부모님은 50대 초반이라는 것이 안 믿길 정도로 굉장히 동안이신데 옷도 젊은 사람들처럼 입고 다니셔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젊어 보이는 외모 때문에 나름 연세 있으신 다른 분들께서 은근 우리 부모님을 막내 취급하며 무시하시더라고요. 정작 대부분 우리 부모님보다 나이도 어리면서 그런 행동에 부모님은 언제나 하시면서도 도움받는 입장인데다가 일 키우고 싶으시지 않으셔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어느 날 주말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 중이었는데 아버지가 연락하셔서 자신이 다니는 한국인 테니스 클럽으로 오라고 하셔서 위치 찍고 버스 타고 갔습니다. 정류장에서는 아버지가 마중 나오셨고 그렇게 테니스장에 입장을 했죠. 멀리서 걸어오는 우리 부녀를 보고 아저씨들은 처음엔 제가 아버지와 키가 비슷해서 사모님이신 줄 아셨답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서 보니 아버지 아내라기엔 너무 어려 보이는 제 겉모습에 당황들 하시더니 한 분이 설마 하시는 마음에 딸이에요? 네, 올해 고등학생 된 제 딸이에요. 여기서 아저씨들 2차 당황. 그분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자식이 있어봐야 초등학생, 커봐야 중1 정도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아, 딸이 저희 생각보다 많이 크네요. 넌 외동이 있니? 아니면 형제가 있니? 오빠 있어요. 오빠라고? 장녀 아니었어? 아니요, 저는 1남 1녀 중 막내고요. 오빤 대학생이에요. 아저씨들 2차 당황. 우리 아버지에게 큰 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 크실 텐데 한술 더 떠서 더 큰 아들. 추가로 말하자면 우리 집안은 나름 엘리트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카이스트 출신의 20년간 삼성에서 개발자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대학생 당시 의사를 목표로 화학 전공한 IQ 140의 천재. 오빠랑 저도 머리가 좋은 정말 엘리트 집안이에요. 아저씨들이 저와 오빠의 존재에 당황하며 어버버버거리시는 동안 저는 점심 다 먹고 집에 갈 때까지 그렇게 우리 가족 자랑을 신나게 털었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분들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 갔다고 합니다. 이후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던 아주머니들도 남편들로부터 우리 집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다음 어른들 모임에서는 다들 우리 부모님 눈치 보게 되었다네요. 하지만 그 사건 후에도 소문으로만 접한 일부 어른들은 우리 집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일 리가 없다고 다 구라라고 부정하며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을 무시해왔지만 추석 맞아 중국으로 가족 보러 온 오빠와 함께 남매가 어머니와 나란히 하며 그들 앞에 나타나자 확인 사살당한 그들은 그제야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썰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나이 상관없이 그들을 존중하자고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어느 날 밤 아파트 앞 갓길에 차를 임시 정차하고 비상 깜빡이를 넣은 후 고객에게 문자로 답변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차 뒤쪽에서 차 뭐야? 왜 차를 여기다 댔어 씨. 하는 고성이 들리고 누군가 차에 발길질을 하고 운전석 쪽으로 왔어요. 어떤 5, 60대로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야, 차 빼. 차를 왜 여기다 대고 지랄이야. 아니 잠깐 된 거예요. 차 대실 거예요? 옆집 상가 주인인가? 이로 씨발 차 빼라고. 술에 취했는지 온갖 쌍욕을 하면서 차를 걷어차기 시작했어요. 순간 공포스러웠지만 침착하게 차량 옆부분이라 불방 녹화가 되진 않지만 소리는 녹음된다는 게 생각났기에 말로 상황을 설명하며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차 뺄 건데요. 왜 남의 차를 발로 차고 쌍욕을 하고 그러세요? 야, 야 차에서 내려. 창문 열어. 하며 유리창을 쾅쾅. 아니 왜 욕설을 하면서 차를 주먹으로 치시는 건데요? 문 열어. 너 같은 는 죽어야 돼. 제가 왜 죽어야 하고 왜 내려야 되는데요? 자꾸 그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핸드폰에 112를 누르고 화면을 보여주자 아저씨는 좀 더 격렬하게 차 문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그런 행동에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죠. 경찰에 신고하는 도중에도 아저씨는 계속 위협을 가했고 통화 도중에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어요. 경찰에게 상황 설명 및 위치를 알려준 후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려 핸드폰을 놓칠 것 같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어요.
나중에 주변이 조용해서 보니 중간에 제가 비명 지르며 경찰에게 빨리 와달라고 비명 지를 때 도망친 것 같더라고요. 경찰이 도착하고 저는 그때부터 참았던 공포가 밀려오며 눈물을 터뜨렸고 쇼크가 와서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어요. 경찰에게 간신히 상황을 설명한 후 아저씨가 도망갔을 방향도 알려줬어요. 여경분이 다정한 말투로 안심시키려고 해주셨어요. 소식 들은 남친이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와서는 경찰과 남친이 아저씨를 붙잡아왔고 그 아저씨가 사과한다고 하는데 저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일단 경찰이 선처하는 방향을 유도했지만 저는 쇼크가 심하게 와서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진정하고 현행범 체포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차에서 불박 확인이 바로 안 되길래 칩을 빼서 지구대에서 확인하면 안 되느냐고 묻자 처음엔 거절당했다가 나중에 칩을 받았어요. 지구대로 이동해서 경찰이 다시 고소를 할 거냐고 하면서 선처 쪽으로 유인하듯이 말했는데 마음이 흔들리던 그때 아저씨 친구라는 사람이 지구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원래 안 그런데 술 마시면 이런다고. 한 번은 실수지만 평소에도 술 먹고 지랄하는 주폭이라면 좀 더 혼나야겠다 싶어서 고소를 결심했어요. 고소하는 방향으로 말하니 경찰과 아저씨가 선처 쪽으로 회의하고 있자 듣고 있던 남친이 아저씨는 그럼 어디 가서 딸이 술 취한 사람한테 이지랄 당해놓고 아빠 생각나서 선처해줬어 하면 잘했다고 하실 건가? 딸이 있으면 더 이러면 안 되지. 그 말 듣고 제가 경찰에게 공포심 조성, 위협, 협박 등의 행위는 협박죄로 벌금 500만 원 이하, 징역 3년 이하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거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자 경찰이 그제서야 아저씨에게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혼나봐야 다시는 안 그런다 등 말을 바꾸더라고요. 바로 고소장 작성하고 지금은 신랑이 된 남친이 계속 옆에서 챙겨주고 위로해줘서 간신히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상황 설명 잘 된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 역할을 해줘서 합의금도 제대로 받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혹시나 저와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이직할 자리를 찾던 중에 어떤 한 안경 매장에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 면접 볼 때 내년에 대출과 조기 취업 수당을 받아야 하기에 서로 잘 안 맞아서 그만둘 시 충분한 이직 시간을 달라고 말했어요. 매장으로 출근해서 보니 실장 제외 직원이 3명이었는데 원래 일하던 사람들이 좀 없어서 뭐지? 싶었고 그나마 좀 오래 일하던 분도 이제 그만 쉬고 싶어 해서 나간다고 해서 뭐 그런 건가? 했는데 며칠 뒤 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매장이 소문이 안 좋은 곳이라며 들은 소문들을 알려주었어요. 실장은 굉장히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착한 척을 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직원들의 실수를 바로 사장에게 말하고 자기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며 밑에 직원들은 굉장히 실력이 없고 자기가 다 가르치고 이끌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직업 특성상 지인들이 오는 편인데 지인들에게 안경이나 시혜를 해주고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고 꿀꺽, 즉 해먹는 게 많았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걸 전에 그만둔 직원한테 뒤집어 씌웠었던 거라네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직접 본 건 없기 때문에 뭐 조심해야겠다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장에 대해서도 말해준 게 월급으로 장난을 많이 친다는 거. 원래 얼마에 얼마 딱 하고 세금 제하고 얼마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매출이 좀 나와서 본인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직원 월급을 조금 덜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지 장사 잘 돼서 세금이 더 나온 걸 왜 직원 월급에서 띄어가? 심지어 그 전에 그만둔 직원들 퇴직금으로도 장난을 많이 쳤다고. 다음날 맞교대하는 남직원이 출근을 할 때 밖에서 둘이 담배 피면서 물어봤더니 그게 전부 사실이었고 전에 관둔 남자가 사장에게도 이미 말을 했는데 실장을 안 자르니 실장 꼴 보기 싫어서 그만두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하는 말이 실장이 영업사원들에게 그 전에 그만둔 사람들 욕을 엄청 해서 자기는 그걸 무마시키려고 좀 더 남아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여러 기분 나쁜 사건을 겪었고 대망의 월급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사장은 저녁이 다 돼가도록 아무 말이 없었어요. 원래 각 직원 월급날 같이 나가서 점심을 먹는다고 하던데 그러다가 저녁이 돼서야 자기랑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차돌 삼합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는데 술을 진탕 먹게 하더니 노래방을 갔어요. 노래방에서도 맥주를 시켜 먹더니 이내 취기가 돌았는지 나는 김 선생 그 월급은 못 주겠어. 네? 월급은 못 주겠다고.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 이후로 계속 반복되는 대화를 하다가 그럼 계약서 주세요. 계약서 보고 말하면 되잖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말할 테니까. 그러더니 제 말은 무시하고 자기 노래 부를 거 부르고 노래방 도우미 불러서 아예 다른 방으로 가버렸어요. 뭐야 진짜. 다음날 출근했더니 5분 정도 뒤에 사장이 저를 자기 방으로 불렀어요. 한 달 일해보니까 김 선생은 우리 매장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오늘이면 한 달 하루인데 내가 한 달 하루 입금해줄 테니까 그만둬. 네? 뭐 나한테 할 말 있어? 아니요. 그럼 계좌번호 부르고 열쇠 반납하고 들어가요.
그렇게 열쇠 반납하고 멍하니 들어갈 준비하는데 사장이 매장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까 월급이 입금이 되었는데 원래 말한 거랑 다르게 적은 금액으로. 부족한 금액 더 주겠지 했지만 4일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서 아는 노무사형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러저러한 사정을 말했어요. 노무사형이 말한 바로는 5인 이하이기 때문에 해고는 문제가 없다고. 근로계약서를 안 썼고 구두로도 수습기간의 명시가 없었기에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걸 줘야 하는데 안 줬다고 말하니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확인해보니 가입 안 돼 있었고, 그런데 월급은 세금을 떼고 준 거예요. 전화 마치고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전화 왔을 때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전 매장 남직원에게 카톡이 왔는데 사장 고용노동부로 불려갔다고. 다녀와서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굴었지만 왠지 빡쳐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거기에 추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알아보니 마지막 직장에서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었기에 실업급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서류를 그쪽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쪽이랑 분쟁 중인데 해주겠냐 하니까 월급이 들어온 통장을 들고 와서 확인 청구를 진행하라고 하더라고요. 화요일날 통장 만들고 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사이다를 다 만들었으니까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추석에 TV로 좋아하는 아이돌을 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 잘생겼다. 그때 갑자기 외삼촌이 제 쪽으로 오더니 쟤는 생긴 게 되게 여자같이 생겼네. 저 빨간 머리. 여자 같다라 뭐 이쁘다는 의미겠지? 특히 빨간 머리 아무나 안 어울리는데 피부도 희니까 역시 내 최애.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얼굴 감상 중인데 저거 딱 봐도 피부 화장한 거 같은데. 어휴, 왜 남자가 화장을 해? 호모야? 뭐? 잠시 호모가 내가 알던 그 호모가 아니겠지 하고 검색했는데 일방적으로 일컫는 게이라는 말이 아닌 모욕과 경멸적으로 쓰이는 단어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걸 우리 오빠가 이쁘다는 이유로 말한다고? 이뻐서 연예인하고 화장한다는 이유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침착하게 릴렉스 컴다운 시키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삼촌, 호모라뇨. 그런 단어는 듣기만 하는 저도 기분 나쁘네요.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앞에서 욕하면 좀 그래요.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냐? 솔직히 보니까 저거 춤도 잘 못 추네.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느낀 거 표현도 못하냐? 솔직히 연예인들 화장은 기본이죠. 방송에 나와야 되는데 맨 얼굴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화면빨도 받아야 하니까. 메이크업은 요즘 누구나 해요. 근데 그걸로 그런 발언은 좀... 내 말을 건성건성 듣는 척 하더니 다시 어휴, 호모 새끼. 그때 아슬아슬하게 버티던데 이성이 뚝 끊어지고 아 좀 그만하라고요. 내가 뭘 그만해. 저런 호모 좋아하는 네가 이상성욕자 아니냐? 뭐요? 와 진짜 이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도 재주다. 삼촌도 나중에 딸 낳을 수 있는데 그때 딸이 좋아하는 아이돌한테도 이딴 발언할 거예요? 그리고 화장한다고 호모끼라고 욕하는 삼촌도 여자 아이돌 좋아하잖아요. 여자는 화장해도 되고 남자는 하면 호모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삼촌이 꼰대인 건가? 진짜 더 험한 말 나올 것 같으니까 입 다물고 신청해요. 아니면 호모 삼촌이라고 부를게요. 야, 너 삼촌한테 그딴 말... 아우 죄송해요. 제가 꼰대 알러지가 있어서. 처음엔 당황함이 강해 보이던 삼촌이 울컥했는지 자리를 피하더라. 뭐 나중에 시간 좀 지나고 나서 화나서 말이 강하게 나간 것 같다고 말하니까 본인도 반성했는지 진심으로 사과하더라고. 그 이후로는 습관적으로 무의식으로 뱉던 말을 좀 조심하는 눈치야. 저희 집안은 보살님 집안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가끔 사람이 아닌 무엇인가를 보기도 합니다. 친구의 관상을 보기도 하며 조금은 특별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구랑 길을 걷고 있었는데 얼굴을 보니 복이 많은 상이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라고 말을 걸어오는 아줌마 두 분이 계셨어요. 가만히 쳐다보니 이어서 너무 관상이 좋네. 근데 뭔가 위에서 화가 난 것 같아요. 아 관상이 좋아 보이죠. 근데 위면은 어딜 말하시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앞서 말했듯이 저희 집은 보살님 집안이라서 가족들이 이미 조상님 신을 모시고 계십니다. 근데 가쁜 조상님을 찾으시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말을 받아쳤어요. 하하 조상님이요? 근데 저희 조상님보다 그쪽 조상님은 괜찮으실까 모르겠네. 아 맞다. 요즘 어깨가 많이 아프죠? 요즘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서 고민이 많죠? 그리고 잘 풀리고 싶지 않아요? 며칠 전에 길에서 넘어졌죠? 다리 다쳤을 것 같은데 아닌가? 맞죠? 그러자 당황하며 다리를 보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놀랄 거 없어요. 우리 조상님은 잘 지내시는데
너희 조상님은 잘 안 계신가 해서 물어보려고. 요즘 일이 안 풀리는 거 어떻게? 별거 없어요. 그냥 너희 얼굴에서 다 보이는데. 더 봐줄까? 나도 너희 봐주려면 정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줄래? 아니, 뭐해? 나도 정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도망을 가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구는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맞췄으면 진짜로 보이냐고요. 응? 아, 나 관상 볼 줄 알잖아. 그냥 표정도 안 좋아 보이고. 요즘 코로나니까 누구나 일 잘 안 풀리잖아. 그리고 무릎이 다쳐 보이는데 다친 지 며칠 안 돼 보여서 찔러본 거고. 어깨는 말하면서 어깨 돌리길래 아픈가 했지. 그저 친구는 엄청 웃으면서 엄지척을 들더라고요. 어쩌면 좀 사기친 거지만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던 방법이잖아요. 그대로 돌려준 거니까 참교육이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투블럭일 적 제 친구들한테도 밀리지 않는 외모였고 키도 170으로 평균 여성들보단 큰 편에 속했습니다. 어느 날 남사친이랑 약속 장소로 가고 있던 도중 작고 아담하신 여성분이 저희에게 번호를 여쭈어 보셨고 그때 전 남사친에게 말했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남사친이 그쪽 못생겨서 이상형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던 중 그 여성분이 그쪽 말고요. 여기 피부 희고 마스크 쓰신 분이요. 그 말을 듣고 남사친 자식이 씩씩거리면서 먼저 갔고 저는 여자라고 사과드리고 뒤에 느긋하게 갔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친구들이랑 마시면서 이야기 중에 갑자기 남사친 A라고 부를게요. A 자식이 또 시비를 걸더라고요. 나보고 레즈인 거냐 트젠을 꿈꾸냐 이 외에도 진짜 귀 썩을 듯한 모욕적인 말들 듣자 하니 어이가 없어서 야 내가 여자를 좋아하든 남자를 좋아하든 둘 다 좋아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머리 긴 남자 아이돌은 트젠 꿈꾸는 개이냐? 항상 나한테 열등감에 뭉쳐서 시비만 걸면 뭐 행복해? 라고 하니까 그 A가 완전히 화가 나 절 위협하려는지 술병 주둥이를 잡고 내려치는데 술병이 안 깨져서 A 손이 아작이 났어요. 전 그 모습 보고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술집 손님들과 종업원분들 중 남성분이 친구들과 같이 그 A 잡아서 구석에 몰아넣고 여성분들과 친구들이 괜찮냐고 안아주고 달래줬습니다. 경찰이 오니 A가 바로 소리 질러서 구석에서 나오더니 저 X가 내 손 아작냈다고 징징거리는데 증인들이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자 그 이야기 듣고 나서 A는 응급실에 갔어요. 친구들이랑 전 서해 가서 얘기하고 친구들이 그간 있었던 것들 전부 얘기하고 A가 제 욕했던 거랑 성희롱한 카톡 내용들 다 보여줬는데 A가 서해 오니 저보고 병원비 주면 합의 본답니다. 그때 경찰관분들이랑 다 벙쪄서 눈만 꿈뻑이고 있을 때 A 부모님, 저희 부모님이랑 오빠가 왔는데 A 어머니가 제 뺨을 치시더라고요. 내 아들 손 어쩌냐고. 저희 가족 다 있는데 또 말이죠. 경찰관님이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 지르시고 그간 있었던 일 다 얘기하니 A 아버지께서 제게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 볼까 하는데 A는 폰하고 있고 A 어머니는 아들 손만 걱정하시고 계셔서 살인미수, 성희롱, 어머니는 폭력으로 고소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하루 동안 전화와 문자가 많이 와서 A 어머니만 300에 합의 받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있는 친구 만만하다고 건들면 인실되는 겁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아직까지 잘 지내고 있는 제 친구의 이야기예요. 그 친구는 중학교 때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였답니다. 초등학교 때는 어떤지 몰라도 중학교 때는 조용히 책만 읽는 그런 친구였다고 해요. 그 때문인지 반에서 좀 깝죽대는 친구들, 흔히 말하는 일진 무리들에게 놀잇감이 되었고 결국 학교 전체에서 외면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조용하고 구석에서 책만 읽는 성격이 따돌림 이전부터 있었는가, 그 후에 생겨버린 성격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버릇은 고등학교 때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고는 워낙 시골인 곳이라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는 저희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를 나와서 적응 못하고 혼자 있는 친구들이 마치 내 중학교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 방치할 수가 없었죠. 반 배정을 받고 난 이후 약 일주일을 홀로 보내던 친구를 관찰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랑도 어울리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저는 직접 그에게 다가가기로 다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야, 안녕? 안녕? 처음에는 제 인사를 받고 되게 당황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재미도 있었고요. 비록 3분도 안 되는 짧은 대화였지만 그는 저랑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 예상대로 그는 제게 최고인 반 친구가 되었답니다. 매점을 갈 때도 또 다른 친구를 만날 때에도 늘 함께 다녔어요.
그리고 그 후로 정확하게 1년하고도 몇 개월이 지난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누군가 더위를 심하게 먹었는지 제 친구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죠. 야, 누구한테 맞았냐? 아니야, 맞은 거.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퉁퉁 부풀어 오른 한쪽 눈과 곧 터질 것 같은 울망거리는 눈매가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걸 충분히 알리고 있었죠. 저랑 중학교 절친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따돌림의 경험 때문인지 아니라니까 그냥 매점이나 가자, 아무 일 없다며 같이 매점이나 가자는 말을 꺼냈죠. 지금 매점이나 갈 때냐. 그런 일이 있고 한 3일 정도를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보고 격려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자신감을 내보인 결과 그는 무거운 입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대충 내용은 같은 중학교 출신의 어떤 남자아이가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사정없이 팼다고 합니다. 그냥 때린 것도 아니고 복부를 발로 차고 밀치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중학교 절친과 함께 격노하게 되었답니다. 폭력을 행사한 이유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사람의 몸에서도 특히 얼굴을 때렸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저지하는 그 친구를 뿌리치며 그에게 달려갔답니다. 왜 그랬냐고 크게 따지고 사과까지 받아내려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괜한 오지랖으로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친구도 아니고 제 가장 친한 친구였고 또 그 친구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에게도 좀 딱딱하게 반응하는 그 친구가 딱히 좋게 보이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그 애를 찾아가 얘기를 한 결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는 적반하장으로 자기는 결백하다고 따졌죠. 오히려 얘기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제 친구를 비아냥거렸죠. 이야기가 안 통했습니다. 저희는 고민 끝에 그냥 선생님께 알리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사건은 생각보다 난리가 났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 때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제 친구 부모님이 가만히 안 놔뒀습니다. 분위기상 고등학교 때 잘 지내던 제 친구를 무슨 이유로 때렸냐는 그런 분위기였죠. 결국 제 친구는 그에게 직접 사과까지 받아내고 그의 부모님과도 일이 잘 풀렸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물어보기에는 다소 신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소 중에 나온 친구의 언행과 제 친구를 때린 가해자의 행동으로 추측만이 가능했죠. 아무튼 어느 학교는 폭력이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하고 그냥 묻으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학교는 오랜 역사를 지닌 학교라서 그런지 꽤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야, 힘내. 저에게는 저보다 먼저 태어난 쌍둥이 언니가 있어요. 저랑 완전 똑같이 생겨서 누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면 부모님도 헷갈릴 정도로 닮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라 고1 때 비싼 돈 주고 과외를 다녔어요. 과외쌤의 첫 인상은 굉장히 착해 보이셨고 다정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후였나? 쌤이 저를 점점 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부호 실수했다고 뒤통수를 빡 소리나게 때리는 거예요. 그때 벙쪄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 못 푸냐? 진짜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넌 네 애미애비가 불쌍하지 않아? 네? 저희 부모님이요? 뜬금없이 패드립이 나와서 대묻자 임마, 네가 똑바로 해야 부모가 욕을 안 먹을 거 아니야. 안 그래? 네. 이때는 제가 워낙 성격이 소심해서 이런 대우를 받고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인지 뒤로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면 옆에서 툭 하면 패드립 하면서 책상 쾅 치면서 화내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 같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과외하기 전에 언니랑 통화를 하다가 과외를 했어요. 그날따라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문제를 많이 틀렸어요. 너 또라이야? 네가 사람이냐? 아니다. 이건 네 애비가 문제다. 집구석이 있다위니 애비 꼴은 안 봐도 뻔하겠지. 이런 식으로 점점 강도 높은 패드립을 하고는
실컷 욕을 해서 30분가량 저는 욕만 먹고 쌤은 시간 됐다고 나가더라고요. 진짜 서럽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 과외를 한 건데 진짜 너무 서글퍼져서 소리를 삼키며 울고 있는데 누구지?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제 방문이 열리고 화가 난 표정의 언니가 들어와서는 전화 안 꺼져서 내용 다 들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언니는 소심한 저랑 다르게 성격이 정말 불같았어요. 울음을 삼키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와, 나 진짜 또라이 아니야. 야, 너 내일도 과외 있지? 내일 너 대신 내가 과외할 거니까 넌 2층 침대에 몰래 누워있어. 그리고 다음날 과외를 언니가 대신하고 저는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언니는 처음에 그냥저냥 하다가 수학, 수능 문제집 중 가장 어려운 부분만 골라서 그 문제를 쌤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쌤이 못 푸니까 언니가 쌤, 돌대가리예요? 이딴 것도 못 푸는데 꼴에 선생님이라고. 쌤 부모도 불쌍하네요. 이렇게 쓸모없는 자식 낳았으니. 그 말을 듣더니 쌤이 당황해서 욕지거리를 하니까 언니는 쌤은 가정교육 독학으로 배웠어요? 뭔데 네가 남의 소중한 부모를 깎아내려? 진짜 웃기네. 야, 네 면상도 감자칼로 깎아버리기 전에 꺼져. 그 말 듣고 어이없어 하며 나간 쌤. 저는 2층 침대에서 내려와 웃으며 언니를 끌어안았어요. 으이그, 좋냐? 응, 속 시원해. 참고로 저희 언니는 수능 거의 1등급 맞았고 학창시절에도 전교 1등이었어요. 아무튼 그 이후로 부모님께 다 이야기해서 과외쌤을 잘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선생 과외한다고 교육청에 신고도 안 했고 대학도 지방대에 전단지는 편집기로 스펙도 속인 거였더라고요. 아무튼 진짜 제 인생 사이다였어요. 제가 주말에 가족끼리 삼겹살 먹으러 식당에 갈 때였어요. 엄마, 저, 동생 이렇게 갔었습니다. 식당에 와서 자리 잡고 삼겹살을 시켰는데 술 취한 걸로 보이는 두 아저씨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자리를 잡더니 두 분 중 한 아저씨가 큰 소리로 야! 그래서 뭐지? 했는데 몇 초가 흐르고 나서 또 야! 여기 직원들은 손님이 부르면 바로바로 와야지. 뭐 하는 거야, 씨. 하면서 반말과 욕을 섞어가며 직원을 부르시더라고요. 한 직원분께서는 침착하게 그 테이블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한 아저씨가 고기를 시키시는데 술 취하셔서 그런지 웅얼웅얼 말씀하셔서 직원분이 되물었더니 다른 한 아저씨가 요즘 젊은 것들은 왜지? 귀쪽으로 듣자. 왜 난리야? 또박또박 말하지 않으셔서 다는 못 알아들었지만 대충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 같았습니다. 직원분, 뒷모습만 봐도 빡친 것 같았지만 직원분은 계산서를 들고 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살짝 무서웠어요. 이어서 아저씨들은 식당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얘기하신다던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뭘 보냐고 시비를 걸어서 다른 손님들도 많이 신경 쓰였는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셨죠. 직원분들이 몇 번이나 경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한참 불편해하고 있을 그때 저희 동생이 사연 읽어주는 유튜브 채널을 많이 봐서 그런지 순수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사이다를 터뜨린 것이 떠올랐나 봐요. 저희 동생이 무슨 용기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수한 유치원생 빙의를 해서 일부러 들리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왜 저 아저씨들은 식당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해? 나도 저렇게 안 하는데? 순간 그걸 들은 주변 손님들 다 빵 터졌고 엄마도 터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거 사이다 썰 각이다 하며 기뻐하는데 생각해보니 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사이다 썰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전혀 문제 없었죠. 멍충아, 니보다 수준이 뒤떨어져서 저짓거리들 하겠지. 주변 손님들 2차로 빵 터지고
그걸 또 들은 아저씨들은 저희 테이블 쪽을 보더니 야, 씨, 니네 뭔데, 씨, 봐! 하셨고, 이 상황을 본 엄마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쳐다보시길래 혼나겠구나 생각했고, 아저씨들은 저희 엄마가 알아서 억제할 거라고 믿고 자기 테이블로 돌아가는데, 엄마가 이어서 하시는 말, 동생한테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저 아저씨들이 멍청한 초딩 2학년보다도 수준 뒤떨어지니 불쌍하잖아. 라고 비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제 대놓고 깔깔깔 웃으시는 건 물론이고 직원분들도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중 한 명이 애미가 저 자식으로 키울까? 시크가? 저 새끼들이 저 자식으로 자라지. 그러고 다른 한 명의 아저씨는 가지 씨바 발을 지르라. 그러시니 애들한테 욕을 퍼부은 셈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손님들한테 엄청 욕먹었고 직원분들한테도 제압당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또 엄마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다야, 이다 커서 저렇게 안 될 거지? 그러니까 제 동생이 하는 말, 엄마, 내가 아무리 썩어 빠져도 저렇게는 안 돼. 그리고 저도 한마디 했어요. 사이다 성적 60점 나온 거 걱정은 해도 저렇게 클 걱정은 안 해도 될 듯? 실제 동생 점수가 60점은 아니지만 수준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말을 쳤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저희 가족 보고 재미있다고 하시고, 그 아저씨들은 창피해서 안 그래도 술 취해서 얼굴 빨간데 거의 토마토처럼 얼굴 붉어져서 나가려는데, 직원분들이 아저씨들 팔 붙잡아서 계산은 하셔야죠? 그 아저씨들 몸부림치니까 저희 동생은 도둑놈! 저는 양심 없는 놈! 엄마는 9살보다 못한 놈! 하면서 차례대로 소리치니 아저씨들이 이제 뭐 거의 울먹이면서 계산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인생에서 가장 시원했던 사이다였어요. 특히 엄마께서 이러셔서 많이 놀랐네요. 손님들은 거의 방청객이셨네요. 제 인생에서 이만큼 시원할 건 없을 것 같네요. 이날 식당 완전 파티 분위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나라에 퍼지고 또 조모 씨의 출소가 가까워지면서 우리 가족은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시골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학 첫날 학교에 들어서서 분위기를 대강 파악하는데, 깡 있어 보이는 3명 정도의 확 튀는 키 큰 여자애들이 제 뒤쪽에 앉은 엄청 말라 보이고 많은 주근깨 네모난 안경을 쓰고 있는 여자아이에게 손찌검을 하며 쿡쿡 웃어대더라고요. 야, 이 띨빠가 우리 말이 말 같지 않아? 어? 아주 더 맞아야 정신 차리지? 토구야, 우리가 뭘 했어? 돈은 제때, 응? 너 때문에 우리 간식 시간이 없어졌잖아. 어쩔 거야? 이런 식으로 마스크도 안 쓰고 침 엄청 튀면서 말하더라고요. 초반에는 괜히 오지랖 부려서 나서면 불똥 튈까봐 조용히 그림이나 그렸는데, 뒤이어 뒤에서 큰 비명소리가 들려 돌아봤더니 그 여자아이는 덜덜덜 떨면서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내며 울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애가 맞고 갈굼당하는 게 익숙한지 다들 방관자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원래 사람을 때려본 적 없던 저였지만 저마저 아무 말이나 행동을 안 하면 방관자가 되기에 크게 심호흡하며 용기 한번 붙잡고 그 무리가 있는 데로 걸어가서 3명의 여자들 중 맨 오른쪽에 있던 애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빡!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야, 너 뭐야? 으르렁대며 노려보는데 순간 무시하고서 여자애를 위협하고 있는 왼쪽 애를 발로 밀어 넘어뜨린 후 여자애를 빼내서 손목을 붙잡고 화장실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그 친구는 그동안 많이 당했었는지 얼굴은 퉁퉁 부었고 온몸에 상처가 많더라고요. 화장실에서 헝클어진 머리도 정돈해주고 얼굴도 잘 정리해주고서 잠시 쉬고 있으라고 말한 후 전 혼자 다시 반으로 가서 그 여자애들 3명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니들 뭐 조폭이야? 어? 저희가 돈 빌려갔어? 니네들한테 피해라도 간 게 있어? 또 안 되는 새끼들이 웃기고 잡아줬네 진짜. 지랄도 병이란 거 몰라? 니네 머리에 뭐가 들었어? 뭐 빙구가 들었나? 대갈통이 있으면 생각을 해, 생각을. 그리고 지금 니네 이러고 있는 것 자체가 민폐라고. 민폐!
니네 때문에 코로나 확정받으면 이 학교 문 닫고 한 명씩 다 개 같은 코로나 진료 받아야 된다고. 아 진짜 니들 벙어리야? 입 없어? 귀탱이 없어? 아 뭐 니네들이 특별 케이스니까 그럴 수 있지. 빡대갈 새끼들아. 전학 오자마자 이렇게 유치한 욕을 던지고 3명의 애들이 벙쪄 있는 사이에 교무실로 향해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은 몰랐다는 듯 놀라셨다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후 강당에서 교장 선생님의 말이 있었는데 저는 그 괴롭힘을 당하던 아이를 도와줘서 상장 3개를 받았습니다. 그 3명의 애들에게 언어폭력과 폭력을 쓴 건 분명 잘못한 거겠지만 당하던 아이가 이젠 다른 애들이랑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면서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아, 그 3명의 애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강제 전학을 갔습니다. 그 당하던 애 말고 3명의 애들에게 당하는 애들이 더 있었더라고요. 그 애들의 증언이 큰 힘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스크 안 쓰고 일진쇼 부리는 놈들에게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수수한 스타일이에요. 만화로 따지면 가끔 등장하는 엑스트라 정도의 어딜 가나 볼 법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도중 복도에서 한 남자애와 부딪힌 적이 있는데 진짜 너무 잘생긴 거예요. 바로 옆반이었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부딪혔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좋았는데 그 이후로 짝사랑이 시작되었어요. 그 남자애를 편하게 A라고 부를게요. 그날 A한테서 패매가 왔어요. 아까 미안했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으로 소소한 이야기도 자주 나누며 친해지고 결국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A가 저한테 비밀 연애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공개 연애를 하면 부담스럽겠구나 생각을 하고 알았다고 했죠. 그 후 한 달쯤 사귀었을 때 만화 카페 같은 곳에서 둘이 조용히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스킨십을 할 분위기 같은 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A에게 더 다가갔는데 갑자기 A가 저에게 뜬금없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은 왜 화장을 안 하냐는 거. 갑자기 들어온 질문이라 당황하면서 말을 안 하니까 너는 쌩얼도 못생긴 편도 아니고 몸매도 괜찮은데 왜 안 꾸미고 다니냐고 다시 묻더라고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며 물었더니 저보고 좀 꾸미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진짜 어이없어져서 너 저번에 페북에서 화장 전후 보고 이렇게 사기치면서 할 거면 화장을 왜 하냐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화장을 안 한다고 그러니? 화장을 많이 하면 사기라고 하고 화장을 안 하면 못생겼다고 그러고 대체 어느 기준에 맞춰야 돼? 그랬더니 A가 오늘은 그만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연락이 잘 안 됐어요. 비밀 연애라 학교에서도 말하기 어려웠는데 연락도 안 되니 힘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쉬는 날 살 것이 있어서 시내에 나갔는데 실수로 가지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골목 쪽으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목 쪽으로 갔는데 A와 제 절친 B와 둘이서 키스를 하고 있는 거 보고 말았어요. 그때 B랑 눈이 마주쳤는데 B는 엄청 놀란 표정으로 있었고 그 표정을 보던 A가 뒤를 돌아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B는 A가 저랑 사귄 사실을 몰라서 그냥 부끄러워하며 저에게 다가왔는데 저는 그때 B에게 누구냐면서 A를 모르는 척 대하고는 집에 와서 울었어요. 페이스북이나 보자며 보는데 A가 B랑 연애 중이라고 사진을 올렸고 제가 A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더니 차단했더라고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대로 살다가 화병 나서 죽을 바에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복수를 계획했죠. 이튿날 점심시간 A와 B가 교실에서 손을 잡고 다른 친구들과 놀다가 A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B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저는 그날 태연한 표정으로 B에게 넌 A에게 속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 모든 메시지 내용들을 보여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주변에 있던 애들이 엄청 놀라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랑 사귀기 훨씬 전부터 A는 B와 사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잘생기고 이미지 관리해서 인기가 많던 A는 완전 애들한테 찍혀서 반의 반을 거쳐 이야기가 퍼져 은따를 당하다가 못 버티고 자퇴했다고 하네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어이없던 일이었어요. 이야기에 앞서 설명을 하나 하자면 우리는 사촌들이 꽤나 많고 나이 차이도 제법 나는지라 좀 더 나이가 있는 무리와 좀 더 어린 애들의 무리로 파티가 결성되어서 놀곤 했습니다. A 무리 파티에서 큰 형과
비무리에서 큰형이 나뉘게 되었는데 비무리의 큰형으로 있는 녀석이 어느 날 저보다 11살, 8살 차이가 나는 형들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게 심한 욕지거리를 했습니다. 누나가 그것을 보면서 야! 너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하며 제지했지만 아씨 뭘도 모르면서 넌 전 끼어들지 마셈! 하면서 누나를 무시하듯이 말하고 큰형에게 함부로 대들면서 곱비 풀린 망아지나 성수처럼 겁없이 욕설을 막 하는데 그때 뭔가 스마트폰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벽에 날아가 부딪혀 떨어지고 뒤이어 또 뭔가가 날아와 비무리 그 녀석에게 명중되어 맞았습니다. 그건 평소에 버르장머리 없는 것을 극혐하던 작은 형이 던진 것이었고 화가 난 목소리로 비무리 그 녀석 빼고 모두 다 나가라고 말하더라고요. 작은 형이 매번 이러진 않고 진짜 뒷박이 쳤을 때 이러는데 저도 사춘기 때 누나에게 함부로 했다가 겁나 깨진 기억이 있기에 작은 형이 목소리 깔아서 나가란 말에 쫄아서 나가는데 그때 사촌 동생의 표정을 보게 되었는데 두려움과 공포심에 휩싸였더라고요. 워낙에 평소에 엄청 호탕하고 천사마냥 잘 챙기던 형이 빡친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가 더 바들거리는 느낌. 모두 작은 형 성격을 알기에 일단 문을 닫았는데 문을 닫아도 얼마나 크게 말하면 소리치는 게 다 들렸어요. 야! 넌 위아래 없어? 입조심 안 하고 사냐? 그러면서 뭔가 벅하는 소리. 형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만만하지? 뒤지고 싶어서 환장했지? 어? 큰형이 네 친구냐? 비무리의 큰형인 녀석의 목소리는 잘 안 들리고 작은 형의 욕설과 고함이 들리면서 점차 뭔가 둔탁하고 뭔가 부서지는 소리도 같이 났습니다. 이후 소리가 잦아들었지만 정말 누군가 죽은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고요와 침묵 속에 누구 하나 방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밖에 나갔다 돌아온 큰형이 문을 열고 작은 형을 말려서 밖으로 보냈고 비무리의 그 녀석에게 니네 작은 형이 좀 심하긴 했지만 너도 맞을 짓 하긴 했다. 귀엽다고 오냐오냐 대해준다고 어떤 말이건 다 해도 되는 거 아닌 거 알잖아. 형, 오빠라는 건 동생들 잘 챙겨주는 자리지 동생들이 형 떠받들여 주는 자리가 아니다. 네가 애들 잘해주면 애들이 어련히 알아서 형 취급해주는 거다. 그리고 일단 아무리 사촌형이라지만 우더른 앞에서 너의 행동과 태도는 그렇게 곱게 볼 수 없어. 등등 위로와 동시에 훈계했고 그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로 사촌동생은 여건까진 아니어도 큰 이모님 댁 형제들과 저희 누나에겐 두 번 다시 욕설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미친놈에겐 매가 약이다라는 말이 우스꽝스럽게 있는데 어쩌면 완전 틀린 말은 아니다 싶긴 하네요.